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모집 인원의 11배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다시 보려는 N수생도 2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 사이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하며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제기동에서 또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불법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마침 비번이었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정협의회를 열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우려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한동훈 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선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도 구성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현장 방문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11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일부 전형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제기동에서 도로가 움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수습 과정에서 주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도로사업소 등 관계기관은 중장비를 동원해 꺼진 도로를 파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불법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마침 비번이었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 사이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을 포함해 어두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희진 대표님과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무대를 하는 게 꿈이었고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외부 세력이 저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야 하나 싶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여야 의정협의체는 출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설득에 사활을 건 분위기지만 2025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의 이견이 여전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격차 해소 현장 간담회 차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정을 쪼개가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부터 삐걱대자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급선무라며 다시 한번 의료계 참여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의료계 일부 단체가 협의체 참여에 긍정 검토를 하는 거로 안다고도 공개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전 반드시 협의체에 닻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미 참여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서 출발하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어렵단 정부에 의료계 설득을 위한 역할을 당부할 거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2025년도 조정은 어렵단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료계 설득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지금 25년 정원은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야 의정 협의체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당내에선 응급 의료사고 면책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 등 의료계 설득 대책 마련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정 각 주체별 이견을 좁히고 이 물밑에선 용산 대통령실과 당내 이견들도 좁혀야 하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대란 우려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두고 의제 제한 없는 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추석 연휴 전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제외하겠다는 건 사실상 의료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3가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겁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의료계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말뿐인 중재 대신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책을 두고도 박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책을 재탕한 데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결국 국민이 내야 할 돈인 만큼 임시 방편일 뿐이란 주장입니다. 긴 연휴 동안 혹시라도 아프진 않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를 띄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 별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관련 내용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담화에는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과 의료진 격려, 응급 상황 행동 요령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총리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5월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11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일부 전형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16.12대 1, 지역 균형 전형 경쟁률은 8.97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올해 39개 의대가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3,089명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 만큼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가 늘더라도 최종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마침 주변에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있어 범행 장면이 곧바로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급하게 역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A씨가 적발됐습니다. 이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A씨의 범행 장면은 경찰관에게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비번이었던 서울 노원경찰서 당연지구대 소속 김태민 순경이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김순경의 촉이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뭔가 그 피해 여성을 그 남성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가 개찰구 나가자마자 그 남성이 핸드폰을 만지더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따라 나갔고요.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112 신고를 접수했고 A씨는 출동한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경찰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김순경을 표창 수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열에 의식을 잃은 2살 배기 아기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퇴근 시간대 꽉 막힌 도로를 순찰차로 빠르게 달려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 15분쯤 차에 타고 있던 22개월 된 아기가 열경련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차를 돌리려 했지만 퇴근 시간대 도로는 꽉 막힌 상황. 다급한 마음에 이번엔 근처에 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도착한 순찰차에 아이를 옮겨 실은 뒤 분초를 다투는 긴급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출동을 나가서 보니까 119를 기다릴 수 없겠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아기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그 순찰차 뒤에 태워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송한 겁니다.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급하게 내달리는 순찰차. 위기 상황을 직감한 시민들은 차를 가장자리로 붙이며 차례차례 길을 터줍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릴 거리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10분 만에 통과해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아기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진료를 위한 전원 과정에도 함께했습니다. 추가적인 진료까지 완전히 이제 다 받아야지 완전히 안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전원 조치까지 도와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의식은 돌아왔을 때는 많이 기뻤습니다. 며칠 뒤 아기 부모님은 건강하게 퇴원한 아기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빛나는 시민의식이 꽉 막힌 도로를 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제기동에서 도로가 움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습 과정에서 주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도로사업소 등 관계기관은 중장비를 동원해 꺼진 도로를 파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정확한 땅 꺼짐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상계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수락 고가차도에서 방음터널 보수 공사 도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오늘 새벽 6시까지 양방향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 보수 작업 차량과 타워 크레인 차량이 동시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안에 있던 다른 7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자로부터 방에 있던 전기 자전거에서 소리가 나더니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고자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이후 충전기를 분리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30대 참가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달 초 경기 이천시에 있는 경기도 철인 3종 경기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대회 진행 방식과 비상시 안전수칙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협회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또 다른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불출석 외에도 잘못된 업무 처리가 많았다는 이유인데요. 김다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를 초래했고 그 결과조차 이 씨에게 알리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권 변호사가 재판 노쇼 사건으로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지난달 만료됐는데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다른 잘못들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다시 한번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3만 명이 넘어요.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변호사한테 수시로 당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도 안 나오고요. 이 씨는 학교폭력 소송 1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피고 이름에 가해 학생 이름 없이 학부모만 넣었고 피해 당사자인 박모양 몫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뒤늦게 청구 원인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모두 11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징계 개시로 뜻이 모이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로 넘어가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간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꾸준히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을 두고는 말을 아꼈던 뉴진스 멤버들.
그런데 멤버 전원이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더는 숨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민 전 대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어도어 새 경영진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팬들을 위해 미공개 영상을 올리던 유튜브 바니수 채널을 두고 빚어진 논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 content that we released solely for our fans, for our bunnies, was instantly erased.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함께 온 감독님과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이브와 어도어 새 경영진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멤버들은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을 포함해 어도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각에선 이미 하이브가 경영과 제작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다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멤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의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주변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조선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오전 10시 10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해 따로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뤄질 예정이던 전청조 씨의 선고 공판은 미뤄져 신문이 진행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식을 사들인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검찰의 공소 내용에도 김 위원장이 이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적혀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장내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취득 목적을 숨기고 매집을 한 의도와 목적성을 비춰봤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한 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40.7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국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14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차량 외관과 고전압 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으로 점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에 맞지 않고 사고가 잦은 완구와 쌍꺼풀 테이프 등 생활, 전기, 어린이 제품 54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와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0개 차종 31,27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시의 청년 정책을 받을 기간을 늘리기 위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의 회계와 운영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즉시 부과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EU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데 적극적이었던 스페인이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나흘 일정으로 방중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인상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역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며 EU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도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짓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는 27일 치러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역대 최다인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온건 보수로 평가받는 2명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강경 보수 후보를 중심으로 세가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지금까지 모두 9명. 1972년 이후 최다였던 5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43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의 젊은 돌풍은 여전합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2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후보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살의 총리가 된 이토 히로부미의 기록을 깨고 최연소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自民党が真に変わるには改革を唱えるリーダーではなく改革を圧倒的に加速できるリーダーを選ぶことです。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여성 후보 2명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빠뜨리지 않는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은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로 꼽힙니다. この究極の使命を果たすためにも今総合的な国力の強化が必要です。 20%대 지지율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등 2명은 모두 온건 보수로 평가받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강경 보수층들이 선거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 후보들 간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 강경 보수 후보들 가운데 승산이 희박한 쪽이 지지율이 높은 쪽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처리까지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무산됐습니다. 오 의장은 당분간 의정 갈등에 집중하고 쟁점 법안은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밝혔는데 본회의 상정을 자신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 4번째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허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를 처음 하지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정치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특검하고 탄핵 얘기밖에 더 합니까? 여야는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결국 야당이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란 여당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동조하자 또 한 번 고성이 오갔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게 협박하시는 것이 뭡니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통과를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가장 큰 일은 의정 갈등 해결이라며 쟁점 법안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장님도 의장님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당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은 합의되지 않은 날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가 반복되는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발단이 됐던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단체 대화방 일명 멋진 해병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변호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사적 모임의 단톡방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추측이 잇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주장한 임성근 구명 로비설이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JTF에서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오늘 발표할 내용, 질의응답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에 제가 장경태 의원실 찾아가서 좀 이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을 들려줘요. 근데 한 30분 가량 되는 녹취 파일이었는데 한 5분 정도 듣다가 뭐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라고 하고 뭐 매체를 통해서 그 녹취 파일 일부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최해병 순직의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검찰 수사, 노동 정책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는 공감했지만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과 정부 책임론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합니다. 당정은 또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 방법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치매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많지만 혈관 건강이 나쁜 경우 혈관성 치매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을 피하면 다른 원인의 치매보다는 예방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예방법들이 있는지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적으로 저명한 치매 전문가 27명이 활동하는 란셋 치매위원회가 치매 위험 요소 1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치매 유발 위험 요인 12가지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 발표에서 2가지 요인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위험 요인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나타나는 고지혈증 그리고 시력 저하입니다. 예방 가능한 치매만 따졌을 때 치매의 7%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탓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o a high HDL level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several chronic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dementia, and kidney disease. 실제로 치매의 20% 이상은 뇌졸중과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고 안면마비와 시력 손실,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혈관성 치매는 다른 치매들보다 예방 가능성이 크고 초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의 진행도 막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혈압 관리, 그다음에 당뇨 관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대부분 과거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에게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장 부정맥, 흡연과 같은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과음과 흡연은 물론 약물 남용을 피하고 우울증 증상이 있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체력에 맞게 사람들과 어울려 매일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2회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도 혈관성 치매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상 기후의 병해충의 위협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새 과일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농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수확이 환창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신화배로 해외 도입종인 신고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이른 명절에는 충분한 당도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화는 같은 기간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고배가 전체의 85%, 사과는 후지종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품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기후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는 2022년뿐이었으며 특히 23년은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해서 과실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과일 품종을 다양화해 위험 요인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새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저병에 상대적으로 강한 아리수 사과는 보급 10년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지플과 아리원, 감노사과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품종이 차례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품종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과수에서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가 차원의 육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과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품종은 아직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농진청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 안정적으로 재배되도록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고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광장을 봄 배구로 이끌었던 메가가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우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메가는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강력한 스파이크가 쏟아집니다. 튕겨나간 공을 받기 위해 거침없이 몸을 날립니다. 실전 같은 전지훈련, 히잡을 두른 메가도 합류했습니다. Kayak ingin menantang, bukan yang hal baru ya, ingin menantang lagi untuk kedua kalinya, ingin mencoba lagi tentunya, mungkin di tim yang sama, dan pastinya aku berharap lebih baik lagi daripada tahun lalu, mungkin kalau bisa kita lebih dari tahun lalu, aku berharap kayak gitu, makanya aku ingin mencoba lagi. 메가는 지난 시즌 정관장을 7년 만에 봄배구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공격 성공률 리그 4위, 득점은 7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시아 쿼터지만 탈아시아급으로 활약한 셈입니다. 데뷔 시즌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보낸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Karena tahun lalu juga kayak saingannya itu ya mungkin Foreigns kan saingan aku, terus tahun ini juga mungkin ada Foreigns, ada mungkin Asia Quarter juga yang mungkin di satu posisi. Ya aku pengennya jadi kayak nomor 1 sih Kak, best opposite sih pengennya. 국내 리그가 쉬는 동안 메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우승컵을 들었고 자국 국가대표로도 뛰면서 인도네시아의 김연경으로 불렸습니다. 올해는 V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넘어서는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alau bisa kita naik peringkat juga lebih dari kemarin. Syukur-syukur kalau kita bisa juara di tahun ini. 메가가 올 시즌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 외국인 선수 부키리치와 좋은 시너지를 낸다면 정관장은 다시 한번 봄바람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중국 축구협회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 선수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가족 이야기를 하며 협박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건데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도 처음 드러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협회 징계가 발표된 이튿날 미소를 띠며 등장한 손준호는 무려 30분 동안 지난 일을 적은 원고를 읽으며 폭풍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나 혐의를 인정하면 15일 안에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중국 공안의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준호는 소속팀 산둥의 조선족 선수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 우리 돈 3,8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친한 친구 사이의 돈 거래였을 뿐 승부 조작 대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 측은 지난해 1월 상하이 상강과 대결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손준호는 결백하고 떳떳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매경기 승리 수당이 16만 위안인데 20만 위안에 그런 치명적인 일을 했겠냐는 겁니다. 퇴장, 경고, 그다음 페널티킥, 그다음 패스 미스로 인해서 우리 팀이 실점을 하거나 그런 게 승부 조작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고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저희는 또 비겼습니다. 손준호는 중국 사법당국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10개월형 유죄를 선고받았다고도 처음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안일한 판단, 또 축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에 후속 조치 없이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로 선수 생명 위기에 처한 손준호 측은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 제소 등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아마 중국 축구협회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나서 추후에 대응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손준호는 100% 진실만 말했다고 밝혔지만 결백을 믿을 증거 역시 그의 진술뿐이라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9월 12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딥페이크 영상물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가 발생해 통행이 통제됐던 궁평 2 지하차도가 오늘 밤 10시부터 부분 개통됩니다. 충청북도는 궁평 2 지하차도 안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간 통제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분 개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개통하는 도로는 왕복 4차로 가운데 양방향 중앙 1차로입니다.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여자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오늘 오전 10시 콜롬비아 파스쿠알 게레로 경기장에서 개최국 콜롬비아와 월드컵 16강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에서 1승 1무 1패로 3위에 오르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서울시가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기업의 서울 투자 매력을 알리는 투자 설명회를 잇따라 엽니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서울은 오늘 싱가포르 M호텔에서 80여 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세계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서울의 장점을 적극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행정통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좌초될 듯 보였던 협력 사업이 오랜만에 재개되면서 대치 국면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 완주 상생 협력 사업은 2022년 시작해 두 지역 행정통합 시도가 본격화한 지난 3월 멈춰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반년 만에 재개된 12차 협약식. 이번 의제는 침수 피해가 잦은 한 경계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새 자치단체는 그간 벌인 사업들도 전부 새로 점검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 여부와도 관계없이 정말 100만 어떤 광역도시의 생활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업들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통합에 구심력을 더할 거라는 기대와 사업 목적이 빤하다는 견제를 동시에 받으며 출발한 상생 협력 사업. 대표성 있는 단체장 간 소통의 장으로서 단일 생활권인 두 지역의 행정 사각지대 해소 창구로서 그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통합 관련 지역 내 갈등이 있지만 완주 전주 상생 협력 사업은 통합과 별개로 양 지역 행정 경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다만 협력안 27개가 발굴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오히려 통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격화한 건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양측 간에 맞불 기자회견이 이어지더니 최근에는 반대 서명운동에 관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아직까진 한 발 물러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찬성단체에서 통합 이후에 적어도 완주군과 전주시가 상생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위 발굴 과제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전주시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이 표명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군수를 비롯한 완주 정치권이 반대 진영의 최전선에 서며 통합을 결정할 주민투표는 실시조차 불투명한 상황. 두 시군 간 상생 협력 사업이 통합의 물꼬가 될지 미완의 상징으로 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전남, 경북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북부 지방은 내일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80mm 이상으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 부산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북부 지방은 비가 집중되며 심한 폭염이 주춤하겠지만 충청 이남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중북부 지방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휴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중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석 연휴 동안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